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한국사 12번째 시간이 되겠죠. 오늘은 그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은 주제로는 세 번째, 그게 문벌 귀족 사회의 성립과 동료. 그래서 문벌 귀족 사회에 대해서 한 가지 배우고, 다음 주제로는 네 번째 무신 정권의 성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신 정권의 성립. 그래서 오늘은 문벌 귀족 사회와 무신 정권의 성립과 관련해서 두 가지 주제로 해서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 내용 잠깐 한번 복습해 보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주제가 고려라는 나라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죠. 고려사를 갖다 배울 때 선생님이 여러 차례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지배층의 변천 과정입니다. 지배층의 변천 과정이 가장 중요한데, 보면 첫 번째가 호족, 그 다음이 문벌 귀족, 다음이 세 번째가 무신, 그 다음이 금문 세족, 다음이 신진 사대부로 이렇게 이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호족이 집권했던 시기는 대략적으로 10에서 11세기경에 집권을 했고,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처음 봤던 것이 바로 호족 집권기에 대해서 살펴봤죠. 그래서 호족 집권기 때의 대표적인 왕들을 보면 태조, 태종, 정종, 그리고 광종, 경종, 성종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살펴봐야 될 분들이 태조, 그리고 광종, 성종이죠. 특히 광종은 왕권 강화와 관련해서 유의있게 살펴보시고, 성종과 관련해서는 이때 많은 제도가 마련되었다. 특히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바탕으로 해서 유교 정치 질서 국가를 갖다가 수립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바로 마련된 많은 제도들에 대해서 두 번째 우리가 주제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제로 본 게 통치 체제의 정비 해가지고 우리가 중앙제도, 중앙정치제도, 그리고 지방행정제도, 그리고 군사제도, 그리고 관리 등용 제도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죠. 중앙정치제도는 이성 6부를 바탕으로 하고 그 외의 여러 가지 기능들의 기관들에 대해서 살펴봤고, 지방행정제도 같은 경우는 5도 양계를 바탕으로 해서 운영되더라. 군사제도는 중앙군과 지방군으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중앙군은 2군 6위로 구성되어 있고, 2군 6위로 구성되어 있고, 지방군은 주진군과 주형군으로 나뉘어져 있더라. 관리 등용제도는 과거제와 그리고 음서로 나뉘어져 있는데, 특히 음서 의미를 갖다가 중요하니 꼭 살펴봐라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세 번째 주제는 호족과 그리고 통치체제 정비 과정을 이어서 다음 집권 세력인 바로 이 문벌 귀족 사회가 성립되고 변화된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 화면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주제가 되겠죠. 구체적인 제목을 갖다가 적어보면 문벌 귀족 사회의 성립과 동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책에는 흔들리는 문벌 사회 이렇게 되어 있죠. 이때 집권했던 왕을 갖다가 한번 적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목, 현, 덕, 정, 문, 순, 선, 헌, 숙, 예, 인, 의정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거를 보기에 앞서서 문벌귀족이 어디에서 등장했느냐.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문벌귀족이 등장하진 않았겠죠. 문벌귀족이 집권하기 전에 원래 집권 고려의 세력은 호족이었습니다. 그죠? 호족이라는 세력이 있었는데, 이 호족 중에서도 저번 시간에 봤다시피 관리가 되는 방법, 크게 두 가지가 있었죠. 과거라든지 그리고 음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중앙으로 진출을 해서, 일단 음서라는 제도를 보면 품위상의 고위 관직의 자제가 시험을 거치지 않고 관료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한번 관직에 오르게 되면 그 집안이 계속해서 오랫동안 관직을 유지할 수 있고 권력을 유지하는 귀족 집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집안이 오랫동안 이렇게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는 이런 집안이 형성되는데, 그들을 이끌어서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문벌귀족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호족 중에서 중앙으로 진출하여, 물론 호족이 아닌 출신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다수의 호족 출신 중에서 이런 과거나 음서 등을 통해서 오랫동안 권력을 유지하는 이런 집안이 형성되는데, 그들을 이끌어서 문벌귀족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중앙으로 진출한 호족이 있는 반면에, 호족 중에서는 나는 그대로 지방에 있고 싶다 이렇게 하는 세력도 있겠죠. 기존에 있던 재산이나 권력 등을 이용해서 지방에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대로 지방에 있겠다, 이런 세력들은 뭐가 되냐면 차후에 이제 이들이 향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향리들이 저번에 우리가 지방제도 살펴봤다시피 속현 지역을 갖다가 뭐 세금을 거둔다든지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려시대 때, 우리가 조선시대 때도 향리가 존재하는데 고려시대 때의 그 향리 역할은 매우 조선시대 때보다 강하였더라,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데, 이런 문벌귀족 사회가, 문벌귀족이 언제 때부터 형성되기 시작했냐면 성종 때부터 일반적으로 조금씩 형성되다가 바로 이 문종 때 이르게 되면 이 문벌귀족들이 전성기를 갖다가 이루게 됩니다. 문벌귀족들이 전성기를 이루게 되더라. 그러면 이 문벌귀족들이 뭘 통해서 전성기를 갖다가 형성하게 되느냐? 가장 대표적인 제도가 음서라는 제도입니다. 음서라는 제도를 바탕으로 해서 문벌귀족들이 전성기를 갖다가 이루게 되고, 정치적으로는, 경제적으로는 중학교 과정에서는 이 내용이 잘 나와 있지 않지만 공음전이라는 토지 제도가 있습니다. 5품 이상의 고위 관료에게 주는 토지입니다. 세습도 가능하고. 그래서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또한 경제적인 많은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폐쇄적인 통혼권이라 하여, 이게 뭔 말이냐, 자기들끼리 결혼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권력을 나누어 주지 않고 자기들끼리 계속해서 권력을 쟁취를 하면서 자기들만의 이러한 폐쇄적 사회를 만들어가면서 권력을 갖다가 굳건히 해 나가는 거죠. 이처럼 이러한 문벌귀족들이 전성기를 누리게 되는데, 이러한 문벌귀족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가문이, 물론 많은 가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가문이 경원 이씨 가문이 문벌귀족의 가장 대표적인 가문이었던 거죠.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자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자겸 같은 경우는 특히 예종이나 인종에게 자기 딸을 시집을 보내면서 권력을 계속해서 강화시켜 나갔죠. 이처럼 이렇게 문벌귀족들이 많은 권력을 독점하면서 여러 가지 문벌귀족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하게 되고, 특히 이러한 문제점들이 인종 때 여러모로 터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종이 이에 대한 개혁의 생각을 갖다 가지게 되고, 즉 자기의 그 외할아버지이자 장인어른인 이 이자겸을 제거하려고 했던 거죠. 이를 빠르게 눈치챘던 이자겸이 바로 일으킨 사건이 이자겸의 난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벌귀족에 따른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점으로 발생한 첫 번째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이냐? 그러면 이자겸의 난이 되겠죠. 이자겸의 난은 그의 측근이었던 척준경에게 이자겸이 제거되면서 일단락되고, 이후 인종은 개혁을 위해서 누구를 등용하게 되냐면
묘청을 갖다가 등용하게 됩니다. 개혁을 위해서. 그리고 묘청은 바로 서경 천도 운동을 갖다가 실시하게 됩니다. 서경은 오늘날의 평양 지역을 갖다가 의미하는 것으로 기존의 문벌 귀족들이 가장 바탕이 되었던 것이 개경입니다. 수도 개경을 바탕으로 세력을 형성했던 거죠. 그래서 이 문벌 귀족 세력의 힘을 갖다 약화시키기 위해서 평양, 그러니까 서경으로 수도를 천도해야 된다. 이렇게 천도 운동을 펼치게 되자 이에 문벌 귀족 세력들이 반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벌 귀족 세력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세력이 형성되게 되냐면 개경파가 형성되게 되고, 이에 반해서 수도를 갖다가 옮기자는 서경파가 형성되게 되는데, 개경파의 대표적인 인물로는 삼국 사기를 적었던 김구식이라는 사람이 대표적인 인물이 될 것이고, 서경파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묘청이 됩니다. 묘청이 되고, 또 정지상이라는 사람도 있겠죠. 다음에 개경파를 갖다 뒷받침해주는 대표적인 사상은 유교가 됩니다. 이에 비해서 서경파를 뒷받침해주는 대표적인 사상은 묘청이 일단은 선임 출신이죠. 그래서 불교와 그리고 수도를 천도한다는 천도적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뒷받침해주는 사상으로 풍수, 지리설이 뒷받침이 되게 됩니다. 또한 대표적인 이를 뒷받침해주는 세력으로는 이쪽은 문벌 귀족 세력이 될 것이고, 이쪽은 신진 세력이 되겠죠. 또한 이때 금나라로부터 우리나라가 간섭을 받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 이쪽은 금에 대해서 사대를 수용하자는 쪽이고, 이쪽은 금을 정벌하자는 이러한 입장이었던 거죠. 하지만 이러한 갈등 속에 누가 승리를 갖다 거두게 되냐면 개경파가 이기게 되고 서경파가 의견이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이에 불만을 품은 묘청이 차후 일으켰던 사건이 바로 묘청의 난이 되는 거죠. 묘청의 난. 그래서 문벌 귀족에 따른 문제점으로 발생한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 이렇게 하면, 첫 번째가 바로 이 이자겸의 난이 일어나게 되고, 두 번째로는 묘청의 난이 발생하였다. 어쨌든 결과론적으로는 다시금 어떤 세력들이 여러가지 문벌 귀족의 문제점은 있었지만 문벌 귀족이 다시금 권력을 잡게 되고 어종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어종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개혁이라든지 정치에 관심이 없고 주로 사치와 향락에 빠졌던 그러한 분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 어종 같은 경우는 문벌 귀족의 어존을 갖다가 하면서 정치를 이끌게 되는데, 특히 이 시기 때 이르게 되면 무신에 대한 차별 대우가 극심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문벌에 대한, 문신에 대한 이러한 불만들이 점점 커졌고, 그러던 중에 바로 어떤 사건이 발생하게 되냐면 무신 정변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 주제가 바로 무신 정변이 되겠죠. 그래서 제목을 갖다 굳이 붙이자면 무신 정권의 성립, 이렇게 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무신 정권의 성립. 이때 그래도 왕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왕이 존재하죠. 그래서 왕을 보면 명, 신, 희, 강, 고, 원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왕은 사실 알 필요가 없습니다. 왕은 알 필요가 없고, 이 무신 정권을 이끌어갔던 무신 세력들이 중요하게 되겠죠. 첫 번째 그 무신 정변이 일어나게 된 일단 배경부터 살펴보도록 합시다. 배경은 단순합니다. 누구에 대한 차별 때문입니다. 그렇죠. 무신에 대한 차별 대우가 가장 대표적인 무신 정변이 일어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그 외에도
어종의 실정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어종이 사치와 향락에 빠져서 정치를 갖다가 올바르게 하지 못했다 이런 게 있지만 가장 직접적인 배경은 무신에 대한 차별 대우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고 이것으로 인해서 무신정변이 일어나게 되는데 집권 세력을 보면 첫 번째는 이방이 되겠죠. 이방, 그 다음이 순서대로 보면 정중부, 그 다음이 경대성, 그 다음이 이의민, 그 다음이 최충헌, 그 다음이 최우, 그 다음이 최항, 그 다음이 최의, 그 다음이 김준, 임년 이런 식으로 이어지죠. 김준, 임년, 그리고 임유무 이런 식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최후 정도까지만 이렇게 알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들이 권력을 장악해가는 과정인데 보통 그 이방 시기부터 이민까지를 무인정권의 형성기라고 부릅니다. 형성기. 그리고 최충원 시기부터 최까지를 갖다가 뭐 안정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왜 이렇게 하냐면 이방부터 이민까지는 계속해서 그 세력들을 갖다가 처단하면서 죽이면서 권력을 장악해가죠. 그러면서 정치가 안정화되지 못하다가 최충원이 집권하고 나서부터 최씨 집안이 4대에 걸쳐서 60년 동안 권력을 잡아가면서 어느 정도 안정을 갖다 가져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정기라고 부르는데 실제로 중요한 거는 권력기구입니다. 초기에 대표적인 권력기구는 중방이라는 기구를 통해서 권력을 유지했다. 그런데 한 가지 체크가 있고 뭐 경대성 때는 도방이라는 사병 기구를 통해서 권력을 유지해 갔더라 정도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 다음에 최충헌 때 대표적인 권력기구가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교정도감이라는 기구를 통해서 권력을 유지해 갔더라. 교정도감은 최고 정치기구입니다. 최고 정치기구인 교정도감과 또 도방은 봤다시피 사병기구입니다. 이에 최후 때에 이르게 되면 역시 교정도감과 정방이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서방이라는 기구도 있는데 정방은 인사권을 가진 인사기구입니다. 인사기구고 서방은 문신 등용기구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권력을 유지해 갔더라. 하지만 이 무신 집권기에 정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백성들의 삶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겠죠.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농민 봉기라든지 반란 등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발생한 여러 가지 봉기를 갖다가 살펴보면 첫 번째로 대표적인 게 반무신난이 있습니다. 반무신난. 말 그대로 무신들에 반대하는 그러한 난이 일어나겠는데 최초의 반무신난은 김보당의 난이라고 있습니다. 김보당의 난. 그리고 이때 또한 농민 봉기도 대표적으로 일어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공주 명학소의 난이 있습니다. 공주 명학소의 난. 다른 말로 망이 망소의 난이라고도 부릅니다. 망이 망소의 난. 왜 그러냐면 공주 명학소는 저번에 지방행정제도 볼 때 기억을 할지 모르겠지만 특수 행정구역이 있었죠. 다른 지역에 비해서 차별을 받는 곳이다 하여 우리가 향, 부곡, 소가 있어 세금도 많이 나고 거주 이전에 자유도 없고 차별 대우를 받는 것인데 이에 대한 불만으로 공주 명학 이게 소 있죠. 소에서 난을 일으켰는데 이때 난을 일으킨 인물이 망이 망소의 형제가 난을 일으켰다 해서 공주 명학소의 난 혹은 망이 망소의 난이라고도 부릅니다. 아울러서 또 보시면 신분 해방 운동도 일어나게 됩니다. 신분 해방 운동도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일어난 대표적인 신분 해방 운동이 바로 뭐였냐면 만적의 난이 있더라.
그래서 이러한 난들이 일어나게 되고 사회적으로 조금 혼란스러웠던 시기가 무신집권기인데 이 무신정권은 뭐 때문에 이 붕괴되게 되냐면 몽골의 침략으로 인해서 붕괴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크게 두 가지 주제로 배웠습니다. 하나는 몽골 귀족사회, 그리고 두 번째는 무신정권의 성립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는데, 다음 시간에는 그 다음 주제인 고려 정기의 대외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들 수고하셨습니다.